지금 시장이 결코 폭락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율이 너무 높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다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원 아포유 대표님 모시고 내년 집값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지금 좀 주춤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표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지금 같은 시기가 실수요자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거래량은 너무나도 급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너무나도 급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달 신고가율이 거의 50% 선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율이라는 것은 기존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이 거래된 걸 갖다가 신고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고가율이 50%를 넘었다는 의미가 사실상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마다 로얄동, 로얄 호수, 로얄 조망, 로얄 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인들이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보면 알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율은 그러한 로얄 호수들이 신고가를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15% 수준을 갖다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가율이 50%를 갖다가 때때로 넘긴다는 것은 가끔씩 특정 단지에서는 1, 2층이 기준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율 50% 분위기에서는 매도 희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계약이 체결됐다가 계약금을 배상하고 해약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후에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가 나보다 몇 천만 원이 혹은 1억이, 2억이 비싸게 거래가 됐다 싶으면은 계약금 몇 천만 원 포기하고라도 그냥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인들도 지금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요. 또한 매수인들조차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다는데 매수 심리 상당히 떨어졌다는데 한국감정원 지표 보니까 아니면은 KB 부동산 지표 보니까 매수인들은 좀 흔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은 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신고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 파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상승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상황이 올해 하반기 추석 지나고 나서 실수요 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타이밍이었어요. 이러한 타이밍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추석 직후부터 전세대출 규제 강화,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러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를 갖다 억지로만 눌러놓고만 있는데 매물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가능 물량이 지금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게 전월 대비, 전전월 대비 그런 거 의미가 없고요.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반토막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매물도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현재 집값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거는 결국에는 대출 영향이다. 결코 이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네요. 대출 영향뿐만 아니라 작년 5, 6, 7월 달에 급등이 나타났었고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나왔다가 작년도 10, 11, 12, 1월 달까지 급등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잠깐 쉬었다가 6월 지나고 나서 다시 급등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 가는 거에 대한 피로도 누적이라는 부분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폭락을 갖다가 예상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시장이 결코 폭락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율이 너무 높아요. 신고가율이 50% 시장이라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지금은 폭등을 걱정해야 될 때지 이걸 갖다가 지금 폭락, 하락 예상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시장의 매도 가능 물량, 급한 매도 가능 물량은 별로 없어진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양도세를 갖다 면제받기 위해서 혹은 임대사업자 종료로 인해서 급하게 매도하는 물량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수요 대비해서 물량이 너무나도 급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해 주지 않는 한 차기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서 이걸 갖다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매물은
더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집값 급등으로 더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당장은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이 부분이 조만간 터지게 되죠. 이건 뒤에서 질문지에 있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집값이 이제 다시 이제 뜨거워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몇 % 정도 오를 걸로 전망하시나요? 내년에 몇 프로 오른다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상승이 비정상적인 상승입니다. 시장 원리대로 놔뒀더라면 이렇게 급등은 나타날 수가 없었을 텐데 내년엔 대선이 있고 예. 여당과 야당 서로 간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극과 극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어떤 정책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지금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내년에도 10% 이상 상승은 불가피할 게 나타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좀 뜨거울까요? 지금 사실상 그 서울이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서울만 뜨겁다가 2020년이 되면서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죠. 특히 예. 경기권에서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전 정부 초기에 주택시장은 정말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4년 정도 해가지고 주택시장 너무나도 위축돼 있었는데 전세가가 급등해 가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전세가가 급등해가지고 전세가 잡아달라, 전세가를 갖다 어떻게든 억제해달라 하다 보니까 그 건설 회사들이 분양을 갖다가 촉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미분양 주택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 조건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정책을 갖다 수립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분양 물량들이 너무나도 적체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급격하게 해소되면서 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 몸에 힘이 만들어졌어요. 이 힘이 만들어지면서 이전 정부 말기쯤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한 현 정부 1, 2, 3년 차까지도 사실상 이전 정부의 공급 물량이 받쳐졌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분명히 사업 수지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장들이 분양가가 안 나와? 사업 수지가 안 나오네? 하면서 철회된 현장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짓지 못한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임기 4년 차부터 해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입주 물량 부족 사태는 유독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뭐 광역시에서 좀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 한 3년 동안 더 이어질 3년 가능성이 정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3년 정도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이 늘어난 세수, 이 세수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전가되든 매수인에게 전가되든 혹은 임대인에게 전가되든 임차인에게 전가되든 분명 누군가에게는 전가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귀착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주거 상품이라는 것은 필수제거든요. 우리가 주택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난 조세가 임차인 혹은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조세에 따라서 지금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건데,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 와, 다주택자들 좋겠다? 아니요. 지금 양도세 82.5% 내고 네. 나면은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후의 승자는 현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정책만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급등폭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좀 늘어나가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시장을 갖다 즉각적으로 냉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2018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었죠. 9,500세대 입주가 있었는데요.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매매시장, 그리고 또한 임대차 시장마저도 같이 위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시장 안정이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그러면은 둔촌주공이 입주하는 시기가 바로 2023년 3, 4분기
예. 이때 입주를 하죠. 이 전후로는 시장이 상당히 전부 다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주공 조합원 수만 6,000명, 6,000세대가 철거를 하면서 이주를 했고 예. 이 세대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둔촌주공 입주 물량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들까지도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매매 시장도 안정되는 효과를 갖다가 둔촌주공 입주할 때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요. 헬리오시티보다도 물량이 많죠. 9,500세대에 12,000세대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는 경기권도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둔촌주공이 입주가 진행될 때는 헬리오시티보다 세대 수는 많지만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 입주 타이밍 일시적으로 시장은 안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리고 입주 기간이 아마 둔촌주공도 입주 기간 6개월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럼 그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좀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입주 6개월 차가 지나갈 때부터는 다시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내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년 초에는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집값 향배가 좀 많이 좀 달라질까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 그대로 승계한다고 한다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다주택자들을 갖다 사회적 적폐로 몰아가고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잘못된 오인된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라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임대 가능 물량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에요. 임대인이라는 거죠. 이 임대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1주택자, 실수요자만 거주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임차를 받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거나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선택 기회마저 박탈되고 매수를 해야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요는 매수 쪽으로 몰리게 되고 주택가격은 더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전세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분명 전세 시장의 니즈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능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든다. 지금 오히려 1주택 갭 투자자들조차도 막겠다는 정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야 전세 가능 물량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갭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전세 물량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신혼부부 아니면 주거 이전자들, 직장 이전자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주택 매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권의 정책 기조가 계속 간다면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집값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고 지난 4년간의 어떤 정책적 약발이 이제야 먹혀 이제 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시기상조인 게 지금 거래량이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달 3,000건 한 달 3,000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2006년 주택 실거래 통계 집계 이후로 월별 거래량이 3,000건 밑으로 내려간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한 3번 정도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3,000건 밑으로 떨어져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너무나도 급감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때는 원래 하락하는 게 맞아요.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급등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래량이 서울에 10월 달께 전부 다 취업되고 난다면 3,000건 밑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고가율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안정됐다라는 것은 결코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감정원의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KB에서 상승률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다. 전주 대비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데 이건 거래량 급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치일 뿐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고가율이
40에서 50%대 폭등의 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 정책과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집값이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서 다주택자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양도세만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갖다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주택자들이 시장 진입하기 너무 힘든 시장 구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가 집을 더 늘려가게 될 경우는 최대 세율이 취득세가 12%까지 예. 붙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다주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간다 라는 전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좀 모순적인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 이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놓는 그러한 방법들 외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를 완화를 하고 공급을 더 이제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정원 아포유 대표님과 함께 집값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